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6일에 있었던 YTN 5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출발과 이슈 오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YTN 뉴스에서 이 컴퓨터 그래픽을 보다 좀 더 잘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양화대교 공사 비리 뉴스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서 이들 간의 관계를 그래픽으로 좀 처리해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이 배경화면에 리포팅만 이어져서 단조로웠고 요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식 매매 100만 건 뉴스에서도 2013년 대비 2014년의 수치가 그래픽으로 나왔는데 너무 짧은 시간만 노출돼서 수치를 알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단순히 리포팅에 그래픽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뉴스 기획 전부터 기자들과 그래픽팀이 좀 소통을 하고 보다 더 세련된 그래픽과 적절한 길이의 노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자막의 오탈자 문제는 여전히 눈에 띕니다. 특히 이른 아침 시간의 뉴스라서 그런 실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화물 열차에 치인 70대 여성 부상의 경우 70대 여상으로 자막이 표기되었고요. 한 건 60초 뉴스에서도 1990년대가 1990대로 표기되었습니다. 미 서부 기름 유출 뉴스에서 자막은 센터 바버라로, 기자 리포팅은 산타 바바라로 나갔습니다. 오탈자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이 북 핵무기 소형화 능력 없다는 뉴스에서도 리포팅 내내 좌상단에 핵무기 소형화 능력 일축이라고 자막이 남아있는데 누가 누구의 능력을 일축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별별 영상에서 보여준 인터넷 영상은 트레드밀에서 춤을 추는 사람의 경우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주의 멘트가 나갔지만 어린이와 유아들의 경우 어른처럼 잘한다는 멘트를 수반했습니다. 그저 한번 웃고 넘어가도 될 영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여대 총학 노조 현수막 철거 논란의 경우 앵커가 읽는 단신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뉴스 자막에서도 논란이라고 제목을 달았듯이 기자의 취재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젊은 층의 뉴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뉴스 보도만으로는 학생들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그릇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면이 궁금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뉴스 진행이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아침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기분 좋은 밝은 뉴스가 좀 하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지난번 시청자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주간 일기예보를 할 때 밑에 나오는 날짜별 기온이 서울 예상 기온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서울이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전국 기온인지 좀 혼동이 될 수가 있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전국 방송이니까 이 주간 예보회 때 서울만 놓을 것이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 기온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서울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전국 주요 도시를 같이 좀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자의 보도에서 용어 통일의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보도할 때 기자가 중간에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표현한 적이 나옵니다. 원래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제 변형된 거긴 하지만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제 용어를 쓰시니까 좀 듣는 사람들이 좀 혼동이 올 수도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용어를 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화면에서 특별히 어딘지 모르는 자료 화면이 나왔을 때는 자막으로 좀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완종 사건 같은 경우에 대선 그룹 3명을 우선 겨냥하면서 새누리당 선대위에 대한 보도가 나옵니다. 그때 한 10초 가까이 아무런 표시도 없고 문에 이 현수막도 없는 의자, 복도, 이런 사무실이 나오는데 과연 여기가 어딜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화면이 나올 때 어딘지 모를 곳이라면 자막으로 좀 표시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슈오늘 일부에서는 앵커와 기자의 발음의 오류가 간간히 눈에 띄었습니다. 메르스 감염자에 대한 보도에서 김잔디 기자는 특히 콩팥의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에서 콩파테를 콩파테가 아니라 콩파체로 발음하였고 이중구 앵커는 총리 공백 사태를 총리 공백 사퇴로 된소리 발음을 하였습니다. 뉴스 출발 일부에서는 열차에 치인 70대 여상 부상이라는 자막 오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뉴스 출발에 한 컷 60초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도하면서 하나가 편한데 라는 말 다음에 아니오라는 자막을 제시하였는데 감탄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아니오가 아니라 아니요가 맞습니다. 예 아니요로 답하시오 할 때 아니오 대신에 아니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긍정의 감탄사 예의 대응이 부정의 감탄사는 아니요라고 해야 합니다. 이슈 오늘의 김승환 기자의 밤사이 사건 사고 코너에서 70대 여성이 열차에 치여 부상을 당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화물 열차가 70대 여성을 친 것은 밤 9시쯤 열차가 완전히 멈추지 못해 이 씨를 친 것으로와 같이 열차를 주어로 한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동태와 능동태 등 태라고 하는 문법 범주는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의 참여자에 대한 말하는 이의 태도를 드러납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는 능동태이고 이를 피동태로 말하면 도둑이 경찰에 잡혔다와 같이 됩니다. 행위주가 주어로 나오는 능동태가 있고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 주로 이제 능동태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는 피동태가 있습니다. 말하는 이가 사태의 참여자 중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능동태와 피동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열차가 70대 여성이 치였다라는 사건에서 사고를 낸 열차가 중요하다면 능동태가 되겠지만 부상을 당한 70대 여성이 더 중요하게 되면 70대 여성이 열차에 치였다와 같이 피동태의 문장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열차보다는 70대 여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능동태보다는 피동태의 문장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어는 영어와 같은 인구어보다 피동태를 선호하는 언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문과 뉴스와 같은 언론 보도에서 능동태보다 피동태의 문장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사태의 참여자의 중요도에 대한 화자의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론 보도에서 능동태와 피동태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건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 뉴스에 대한 수요도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조사하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해야 할 작업으로 생각합니다. 대체로 YTN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뉴스 매체를 보면 모두 정치 뉴스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요도가 있는 뉴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시시콜콜한 행태까지도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도되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그 시간에 다른 뉴스들을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국제 뉴스 비중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변방의 조그만 나라가 아닌데 우리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의 흐름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파악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뉴스, 특히 YTN 뉴스를 보면서 세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 없는 세계 뉴스는 전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두 뉴스 출발 이슈 오늘에서도 보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 사건 사고 뉴스, 아침 4시 반에 시작하는 이 뉴스에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받았다, 목재소에 화재가 났다, 행인이 기차에 치여 다쳤다 같은 이 사건 사고 뉴스를 시청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할까, 그런 중요도가 있을까, 저는 조금은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언론 역사 이래 아무튼 사건 사고라는 이 뉴스 아이템은 빠진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일종의 관성이 생긴 거 아닌가, 지금 이제 사정이 바뀌었으면 그건 한번 바꿔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 번 시청자위원회 때도 우리 반장식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면 다들 바쁘게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딱 뉴스를 보면서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거 다 미국, 유럽 증시 다 마감됐고 자료들 다 있는데 그런 것 편성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 거래량 관련 기사에서 기자는 나름대로 분석을 잘 했습니다. 보도한 대로 집 매매량이 늘면은 집값은 당연히 오르는 게 시장 원리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집값이 기준 연도의 그 집값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수치만 비교하는 기사는 일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리포트에서 기준 연도로 정한 2006년도에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가지고 종부세나 초토세 같은 엄청난 세금을 매기니까 일부 집주인들이 세금 폭탄에 맞서서 오히려 집값을 크게 올렸기에 가격 상승폭이 컸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전세금이 치솟는 바람에 집을 사자는 매입자가 늘었지만 주택시장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수치의 비교보다는 당시 정부 정책과 주택시장의 흐름 등을 일정 부분 언급해 주었으면 좀 더 충실한 리포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사건 사고 기사에서 중앙 분리대 받고 차량 전복이라는 자막이 나왔는데 여기서 받고는 들이받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숨졌다고 하는데 이 경우 방송 용어로는 현장보다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여성이 여상으로 자막이 잘못 나가는 그런 자잘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외환은행 이메일 일람 의혹 기사는 YTN의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단신보다는 금융당국의 중간조사 내용 등을 좀 더 추적 취재해가지고 리포트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완구, 홍준표 불구속 기소 불가피, 김주영 기자 리포트. 팩트만 전하는 리포트였는데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안인데 비해 너무 가볍게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슈 오늘에서는 스트레이트 처리를 했는데 스트레이트 기사에 기소 여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낳게 했습니다. 양화대교 공사 비리 관련 우철희 기자 리포트. 경찰 구명조끼를 입고 브리지 온 마이크를 했는데 왼쪽 가슴에 커다란 경찰 마크가 거슬렸습니다. 어떻게라도 가렸어야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주택거래 100만 건 넘었으나 가격 상승은 미미. 주태현 기자 리포트의 클로징 멘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량만으로 시장을 진단하면 심각한 정책적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전체 주택수를 고려한 거래량 등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이 주택 거래량만으로 시장을 진단하는지 또 전체 주택수를 고려한 거래량이 새로운 지표가 되는지 멘트를 위한 멘트가 아니었는가. 공허한 문장이고 정보성이 부족한 클로징 멘트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와대 외곽경비 매뉴얼 없고 주묵구구시기다라는 보도와 관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직선거리로 1.5km 정도 떨어진 광화문 광장의 시군중들 중 일부 과역파들은 청와대로 몰려가자고 주장한 일이 빈번하고 청와대 인근 삼청동 카페거리, 북촌 한옥마을 등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와대 외곽경비경찰에 대한 취재 의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 경호경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호실이 중심이 되어 관할군과 경찰을 지휘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대테러, 대비정규전 등 경호경비 관련 업무 지침이나 매뉴얼들이 대부분 비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대로 미국만을 보더라도 대통령 경호 업무를 시크릿 서비스, 비밀 경호국에서 맡고 있고 업무 매뉴얼이 대부분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등 비밀성이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경호 경비 업무와 관련 경찰의 외곽 경비 순찰 업무 한 부분만 떼어놓고 매뉴얼 존재 여부를 따지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취재 보도를 위해서는 경호경비 총책임기관인 경호실과 협조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보도가 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뉴스 출발 일부에 박 대통령이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접견하여 일본 징용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세계유산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YTN은 그 보도 이후에도 아베 총리 역사인식을 비판한 세계 역사학자들의 집단 성명을 주도한 알렉시스 더던 코넥티컷 대 교수를 인터뷰해서 징용시설의 유네스코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그 시설에 어떤 아픔이 서려 있는지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언급을 이끌어내는 등 국가 외교 현안에 대해 어떤 매체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취재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사건, 사고, 정치 뉴스 이런 쪽이 많은데 우리 우창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자면은 일정 부분 정도는 할애해서 적어도 이제 우리가 경제 사회 발전에 좀 바람직한 뭔가 여론을 선도하거나 이런 역할이 좀 될 수 있도록 선행 사례라든가 또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성공 사례, 그 다음에 또 뭐 국제 뉴스, 경제 뉴스 이런 부분이 좀 더 비중이 늘어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 관련해서 28일 처리가 유력하다는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어서 보도하는데 일부 시청자들은 실제의 그동안 여야 입장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고 잘 모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또 정치인들의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 보도를 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수활동비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업무 추진비라든가 다른 경비하고 집행이라든가 정빙 이런 데서 어떻게 다른가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쟁점이 된다. 투명성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간단히라도 언급해 주면은 굉장히 좀 돋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수활동비 문제는 국회에서 매년 좀 여러 가지 항상 논쟁이 되고 있는 이런 비목입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YTN 스페셜과 뉴스 YD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거리를 지날 때 아찔한 사고를 목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며칠 전 저도 심장이 멎는 듯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종이박스가 높이 쌓인 리어카와 자동차가 충돌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리어카를 끌고 가던 할머니가 거리에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길거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시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요즘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안타깝기도 하고 또 위험천만한 사고를 만날 수도 있으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YTN 스페셜은 최근 거리의 노인들이라는 주제로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YTN 스페셜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모저모를 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살펴보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보여주고 때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어 시청자들이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나치기 쉽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방송은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는 우리나라가 장차 크게 마주하게 될 노인 문제에 관해 짚어보았습니다. 폐지를 주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노동의 강도나 보수는 어떠한지 등을 방송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아쉽지만 너무 감성적인 부분에만 치우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들이 힘겹게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나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하는 장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경제의 불황이나 노인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사고의 위험성 등의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상의 파악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나 방안을 모색하고 설명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나 노인들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의 확충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제안이나 의견 등을 함께 소개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YTN 스페셜이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새로운 시각도 함께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YTN 스페셜이 수박 겉핥기식의 방송으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뉴스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 소재가 바로 북한과 관련한 이슈인데요. 최근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북 의사를 밝혔다가 북측의 거부로 불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 많이 보도되고 또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뉴스와이드에서는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발견되었는데요. 과연 뉴스 프로그램에서 다룰 만한 소식이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관계자 속청과 같은 파급력이 큰 내용이야 당연히 뉴스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겠습니다만, 김정철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이야기는 굳이 21분에 달하는 긴 시간을 할애해 2명의 북한 전문가 패널이 의견을 나누며 뉴스에서 다뤄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뉴스는 다른 뉴스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뉴스였고, 김정철이 에릭 클랩튼의 광팬이라는 이야기 등은 한 연예인의 신변 잡기를 좇는 듯한 인상을 주어 좀 아쉬웠습니다. 뉴스와이드는 앵커가 뉴스를 전달하며 전문가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대담 형식의 구성이 돋보였는데요. 지난주 방송에서 두 패널의 발언이 대부분 언론의 보도와 추측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쉬웠습니다. 물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추측성 발언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두 패널이 관련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의견을 표현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 정치적으로 북한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만큼 북한 관련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너무 감성적이거나 추측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지향하고 뉴스의 객관성, 중요도 면에서 양질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